예, 처음 순서로 콘크리트 비전 2050 성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예, 책자에 보면은 선포문이 나와 있습니다. 또 화면에도 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선포문을 읽겠습니다. 먼저 서문입니다. 콘크리트는 천연 포졸란 재료를 사용했던 기원전 콘크리트 1세대를 시작으로 하여 석회석 소성 공정의 포틀랜드 시멘트를 양산 대량 보급한 콘크리트 2세대를 거쳐 발전해 왔으며 이를 통하여 콘크리트는 수천 년간 건축물과 시설물을 축조해 필수 불가결 하며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한 구조 주요 건설 자재로서 인類문명과 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하여 디지털 융합 기술의 요구, 기후변화로 인한 친환경과 자연재해 대비에 대한 요구, 인구 감소 등 사회 구조의 변화 대응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적인 콘크리트의 경제적이고 안전한 역할을 넘어서 미래 사회 및 자연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고 있으며 이에 3세대 콘크리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콘크리트 비전 2050을 선포한다. 콘크리트 비전 2050 스마트, 세이프티, 그린, SSG 콘크리트 테크놀로지의 확보를 통한 스마트 그린 안전 사회 구현. 이 비전 달성을 위하여 SSG 콘크리트 테크놀로지 기반 선진화된 재료 기술, 구조 안전 기술, 재난 대비 기술을 확보하며 이를 통해 다음의 목표를 달성한다. 1. 더 안전하고 더 경제적이며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국민에게 제공한다. 1. 콘크리트 자원의 순환 및 소요 에너지 최소화를 통해 탄소 중립을 선도한다. 1. 콘크리트 산업의 고부가가치 실현과 청년이 선망하는 차세대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상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 콘크리트 비전 2050 책자를 갖고 계시겠지만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그 비전 2050 선언문 선포문이 만들어졌는지 그 백데이터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지만은 아까 최영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2021년 여름에 17기 회장단 시기에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이 됐고 그래서 2023년 2022년 21년 여름에 필요성이 언급이 됐고요. 22년 초부터 집필진이 구성이 돼서 집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문회의를 두 번을 거쳤고요. 1차 자문회의 여름에 거쳤고 22년, 그 다음에 22년 말에 자문과 공청회의를 개최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1년간의 숙성 기간을 거쳐서 오늘 선포식을 개최하게 됐고 개최한 이후에는 이제 학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후속 작업에 대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집필지는 저희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7개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각 목표에 책임 연구자, 그다음에 책임 집필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집필을 했습니다. 총 책임은 제가 맡았고요. 간사는 최윤 교수님이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7개 분야 45명의 연구진이 참여를 해서 집필을 했습니다. 그 책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콘크리트 비전 2050 책자는 3개의 섹터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파트 1은 비전이고요. 파트 2는 목표별 중점 추진사항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고 네, 파트 3는 콘크리트 학회의 역할이 집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모두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은 지금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 발표에서는 그 내용을 좀 축약해서 축약본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약간은 순서라든가 내용이 약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콘크리트 비전 2050 위원회에서 작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은 아까 최경교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이후로 콘크리트 학교 홈페이지에 PDF 파일로 띄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운로드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비전을 만들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 건설 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그 미래 건설 환경은 한 5가지의 변화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탄소 중립 친환경 사회로 빠르게 지금 전환을 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사회가 그 안전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로 사회적으로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건설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고부가가치형 건설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융합 기술이 크게 발전하면서 그것이 건설로 분야로 산업으로 유입돼서 경제적인 가치라든가 아니면 생산성 높이고자 하는 그런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의 미래 환경에 대한 어, 변화가 있고요. 그래서 그 미래 건설 환경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 중립 친환경 사회로의 전환입니다. 요것은 이제 자연의 탄소의 순환에 대해서 요약해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구의 탄소 순환은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은 인류가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함에 따라서 이 밸런스가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매년 400톤의 이산화탄소가 지금 배출이 되고 있고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그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면은 2100년에 도달하게 되면은 평균 기온이 5도 이상 올라가게 되고 이로써 생태계가 크게 파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탄소 배출을 크게 줄여서 중립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현재 배출된 증가된 탄소 배출량이 있기 때문에 이 온도 증가는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래서 1997년 교토 의정서를 채택하고 2015년에 파리 협정이 채택됐고 우리나라도 2016년에 비준을 했습니다. 2020년 현재 128개국이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에 탄소 중립 선언 국가에 합류를 했습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2011년에서 2010년, 20년까지 10년간 지표면 온도가 1도가 상승을 했는데 이미 근데 여기 지금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5도 또는 2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건 이제 평균 기온이기 때문에 실제로 최대 기온이 높아지는 것보다 훨씬 많고요. 그다음에 물 부족 사태라든가 기상 이변이라든가 위험이라든가 해수면 상승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각 나라에서 얼마만큼 탄소를 줄이겠다고 약속을 한 게 있는데 그걸 해봐도 지금 온도가 1.5도나 2도로 제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5도 정도만 낮추는 것으로 리미테이션을 줄라 그러면은 150톤에서 170톤 이상의 탄소를 더 줄여야 되는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콘크리트 협회 등 국제 단체에서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를 정했는데요. 2030년이 콘크리트 탄소 중립 전환 단계, 빠르게 콘크리트 탄소 중립, 탄소 배출량을 줄여나가는 단계고요.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탄소를 배출을 해야 되고 그거를 이 중립을화 시키려 그러면은 콘크리트에 관련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 설계, 건설의 효율성뿐이 아니고 생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시멘트 및 결합제의 절약, 크랭커 생산의 감축이라든가 CCUS 기술 활용이라든가 모든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은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가 없다. 콘크리트에 관해서. 그러면 건설 부분에서는 전체 탄소 배출량의 이 건물이 사실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굉장히 큰데 이게 38%고요. 저희가 관심이 있는 건설 시공은 총 배출량의 10%, 시멘트 산업은 4%고 이걸 콘크리트 환산하게 되면 한 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5%면은 그게 적은 양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지만은 사실은 다른 건설에 관련된 재료에 비해서는 이 시멘트나 콘크리트를 사용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시면 하지만은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 얘기는 에너지 효율적인 탄소 중립 재료라는 겁니다. 콘크리트가 이미. 하지만 그 소요되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미래에서도 이 양을 줄일 수가 없고 결국은 건설 재료로서 탄소 중립을 하려 그러면은 시멘트나 콘크리트를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국내 사정은 어떠냐? 국내는 탄소를 줄여야 되는데 2018년 현재 1990년대에 150% 정도의 탄소가 지금 배출량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국내 온실가스의 총 배출량은 전 세계에서 8위입니다. GDP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배출하고 있고요.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금 4위입니다.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데 더 문제가 있고요. 결국은 이걸 줄이려 그러면은 탄소 도입세라든가 탄소 국경세라든가 탄소 배출권에 대한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도입을 정부에서 할 수밖에 없고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결국은 건설 재료입니다. 시멘트, 철강 등. 예. 그래서 저희가 인식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지금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 계획을 갖고 있느냐?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의 총괄표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2050 탄소 중립 전략인데요. 여기 보면은 배출에서 80%를 감축을 하고 나머지 20%는 흡수 및 제거를 통해서 신기술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산업에서 보면은 목표가 80%입니다. 감축률이. 결국은 콘크리트도 산업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산업도 결국은 목표 감축률은 80%를 해야 된다. 지금 현재 탄소 배출량에. 그다음에 탄소 중립에 더해서 지금 친환경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급속하게 커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자재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건설 재료를 좀 과소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유동성 증가라든가 환율 급등, 지역 분쟁의 여파 때문에 3년간 공사비가 27%, 30%까지 증가됐고요. 이 공사비 중에서 자재비가 한 35% 차지합니다. 특히 우리 건설, 콘크리트와 관련된 자재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시멘트는 54%, 철근은 64%, 네미콘은 34.7% 이렇게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수급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이 수급의 문제가 단순히 가격의 문제뿐이 아니고 현재 잘 아시지만은 결국 품질의 문제, 안전의 문제까지 지금 연장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우리나라로 보면은 이 원자재 부족뿐이 아니고 건설 재료의 과소비에 대해서 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건축물의 수명이 굉장히 짧은 것으로
아주 정평이 나 있는데요. 우리 재건축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하죠. 지금 이 그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건축물의 수명이 30년이 채 안 됩니다. 독일이나 영국 보면은 100년이 넘어갑니다. 그만큼 건설 재료를 과소비하겠다는 거고요. 국내 시멘트 소비가 세계 8위, 인구당 소비율 세계 3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콘크리트 강도 우리 보통 평균적으로 24MPa 뭐 이런 저강도를 많이 사용하는데 경제성을 고려해서 선진국들은 대부분 40MPa. 저강도를 사용한다는 콘크리트가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디지털 기술, 융합 기술 수요 증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미래 융합 기술이 개발되면서 이것이 이제 건설에 들어와서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하지만 굉장히 많은 디지털 융합 기술이 있지만 그것이 시기적으로 또는 적절하게 건설에 적용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그 탐색하고 조정 시기를 거쳐서 일부는 약간 도태되기도 하고 일부는 시기가 늦춰지면서 점차적으로 5년에서 10년 이내에 디지털 융합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콘크리트에 도입될 수 있는 11대 미래 기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BIM, 3D 스캐닝, VR, AR, MR, 드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미래 융합 기술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했고요. 수요자를 통해서. 그다음에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지 또는 언제 적용할 수 있는 건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11대 기술 중에서 BIM, 3D 스캐닝, VR, AR, MR, 드론들은 단기적으로 산업 적용에 가능하다. 클라우드 컴퓨팅, 센싱, 디지털 트윈, 3D 컴퓨팅, AR, 로봇, 자율주행은 아마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고난이도 작업, 고위험도 작업, 공기 단축, 인력 감축에 필요한 기술들은 우선적으로 적용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부가치형 건설 수요 증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산업 발전에 의해서 또 원자재 부족에 의해서 에너지 수요라든가 산업 경제 활동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대형 인프라 시설들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원전이라든가 스마트 시티, 대학 시설물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요. 사실상 우리나라 건설 산업에 비춰봐서는 하나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잘 아시지만은 우리나라 건설의 대형 프로젝트형 시공 사업에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구현을 하려면은 고부가 가치 엔지니어링 기술 습득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 건설 산업 수요가 정체돼 있거나 일부 감소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해외의 대형 고부가치형 건설을 통해서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그 지금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2010년 요때 그 700억 불 정도 굉장히 수주액이 많았고 해외 수출액이 많았는데 현재는 한 300억 불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외 건설 수주는 산업 환경과 정부 지원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의 금융, 기술, 외교 지원을 통해서 협조를 받아서 해외 건설 수주를 확대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고부가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부가치 결국은 생산성의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건설의 생산성 현황의 내용입니다. 이 건설 산업을 보면은 건설업 상장가의 시가가 1.5%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낮지만 부가가치 비중으로 봐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실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세로축이 노동시간당 수익입니다. 생산성이고요. 이건 생산성의 연평은 증가율인데 보시면 이 부분이 선진국 테두리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
2.5배,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생산성에 머무르고 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 저희가 좀 조사를 여러 가지 해봤는데요. 이 도대체 그러면 생산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물론 기술, 뭐 이런 공법 이런 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만은 그 중에 그 영양인자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공기입니다. 공기. 저희가 공사기관의 통계를 내보니까 이건 미국이고요, 한국입니다. 건설 공기가 미국의 2.3배나 됩니다. 이 공기를 늦추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예를 들자면 아파트 선분양이라든가 또는 인프라 시설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쪼개기 예산을 준다든가 공기를 늘린다든가 인위적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술적으로만 우리가 생산성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러면은 그게 건설에만 문제가 있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요 지금 산업별 생산성 현황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제조업은 생산성이 65%가 상승했어요. 20년간. 건설업은 오로지 10%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과 매우 관계가 있는 것이 자동화 또는 디지털화와 관계가 있다. 이 디지털화 지수를 비교한 건데요. 제조업은 30% 있는데 건설은 5%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신기술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사회 인구 구조 변화, 건설 산업 인력 확보에 대한 문제인데요. 잘 아시지만은 출산율 저하 때문에 인구 출산율이 지금 절반 이하로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따라서 건설 현장의 숙련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에 보면은 결국은 건설에 고용되시는 분이 결국 고령자와 해외 노동자가 증가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가장 큰 그 고용의 부족 그 현상을 일으키는 분야가 엔지니어링, 설계 쪽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죠. 두뇌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요거는 각 직종별로 건설 직종별로 수급이 전방에 다 마이너스입니다. 내국인 부족 인력 다 마이너스고요. 요 기사를 보시면은 토목과 졸업생 92명 중에 엔지니어링 회사 취직은 0명이다. 안 간다는 겁니다. 부가치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 분야 대학 진학생도 100%못 맞추고 있습니다. 9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그게 전체적으로 건설의 문제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을 보시면은 신문 기사에서 따온 건데요. 대학 졸업생 25세부터 졸업생 25세부터 64세까지 중위권 소득을 비교한 표입니다. 전기공학 1위, 2위가 컴퓨터공학, 기계공학, 네 번째가 시빌 엔지니어링.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다섯 번째가 금융입니다. 이건 뭘 나타내는 거냐? 결국은 건설 업계에서 우선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문제지 미국 같은 선진국의 문제는 더더군다나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안전요구 증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구온난화로 자연재난의 강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서 태풍, 홍수 등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또 지진인 경우에도 근래 없었던 포항지진, 경주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종합대책을 내놓고 있지만은 민간 건축물 내진 설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내진 설계를 만족하는 동수가 민간 건축물이 12.4%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내진 설계 해야 되는데 단독주택이 7%. 그 이유는 우리나라 건축물 중에 95% 이상이 단독주택입니다. 그 단독주택은 옛날에 지어진 게 대부분이고요. 또 단독주택은 내진 설계에서 근래까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수 기준으로 상당히 낮게 돼 있고요. 다만 실제 피해는 연면적이나 세대수 기준이 더 정확할 수가 있는데 그 기준으로 보면은 46%, 48%.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 요구의 증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두 차례 큰 건설 중에 사고가 일어나서 인명사고가 발생된 경우도 있고 또 건물에 대한 해처를 요구해서 막대한 보상금이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마이애미 아파트 붕괴 사고 한번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100여 명이 돌아가셨고요. 유족 보상 합의금이 상당히 많은 합의금이 치러졌는데 여기에 문제는 이게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건물 노후화와 건설 품질의 사례가 이제 중첩이 된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닥쳐 있는 문제는 주로 많은 건물들이 새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경과가 되지 않는 이런 건설 사고가 많지만은 실제로 나중에 되면은 그 품질과 건물 노후화가 중첩이 돼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굉장히 큰 피해로 발생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건설 현장 안전 사고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거 좀 창피한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건설업 상시 노동자 1만 명당 사고로 인해 사망자 수는 2021년에 1.75명입니다. 근데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이 숫자가 2배에서 10배 많은 겁니다. OECD 38개국 중에서 34위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안전 혁신 방안이라든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여러 가지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재해를 감축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고요. 근데 이 대부분이 사실은 건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 안전사고의 원인이 뭐냐? 사실은 개인적인 사소한 안전사고입니다. 떨어진다거나, 물체에 맞는다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통계를 보면은 사실은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보면은 대형 현장 부분은 대부분이 소규모 건설 현장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공사비가 감소할수록 재율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규모 건설 현장, 특히 50인 미만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관리가 시급한데 문제는 이러한 작은 현장에는 안전 관리자를 둘 수 있을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뭔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거를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국가산업사망재해의 건설 분야가 50%를 차지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건설 분야 재해율이 40%를 감축하게 되면 국가산업재해율이 20%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준이 지금 OECD의 중간 정도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 관련 건설 산업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주 2시간 근무제, ESG 경영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공사비 상승의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고 뭔가 우리가 대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는 북한과 마주해 있고 또 과거에 호전적이었던 그런 나라들과 큰 나라들과 지금 상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잘 아시지만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교전 이런 걸로 봤을 때 신노멀 시대에 들어와 있고요. 저희가 결국 지역 분쟁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군사 시설이나 중요 시설은 국가에서 대비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대비가 될 수도 있지만 민간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책이 없습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도 방송에서 대피하라 그러지만 대피할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냐? 이 지역 문제의 사례를 보면은 콘크리트가 결국은 지하 구조, 이 충격의 가장 폭발이라든가 이런 데 가장 중요한 안전한 구조물이고요. 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시설은 전부 콘크리트로 만들고 있죠. 자, 이제까지 미래 건설 환경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러한 5가지 미래 건설 환경 변화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세이프티 그린 컨스트럭션 테크놀로지 기술을 개발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건설 산업에 접목하고자 하는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걸 통해서 스마트 그린 안전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콘크리트 2050의 비전입니다. 그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더 안전하고 더 경제적이며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제공하고 콘크리트 산업의 고부가 가치 실현과 청년의 선망하는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콘크리트 자원의 순환 및 소유 에너지 최소화를 통해 탄소 중립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그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7대 목표를 선정을 했습니다. 목표 1은 콘크리트 산업 생산성 2.5배 향상을 해서 결국은 더 경제적인 건설을 하고 그다음에 부가가치를 높여서 청년이 선망하는 고급 일자리 창출하고자 하고요. 목표 2는 200년 수명 고품질 아파트 및 인프라 시설을 건설을 해서 오래 쓸 수 있고 더 경제적으로 또 사용자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건설을 하고자 합니다. 목표 3은 콘크리트와 철근 사용량 20%를 감축을 해서 더 경제적인 건설, 그다음에 탄소 중립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건설을 하고자 하고요. 목표 4는 콘크리트 탄소 배출량을 80% 감축. 아까 산업 배출량 80%가 목표라고 그랬죠. 콘크리트 산업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탄소 배출량 목표에 일조를 하도록 하고요. 목표 5는 콘크리트 공사 제휴율 40% 감축을 해서 OECD 수준에 맞는 중위권에 맞는 그런 제휴율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목표 6은 시설물 방제 능력 및 사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목표 7은 건설 산업 선진화 구조를 선진화해서 차세대 건설 일자리를 한 50% 정도 창출하겠다. 무슨 뜻이냐? 신 일자리를 이제 어차피 그 일자리가 신기술로 대체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자리를 50% 창출하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파트 2 목표별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목표 7개는 말씀드렸고요. 먼저 목표 1입니다. 콘크리트 산업 생산 시스템을 선진화해서 생산성을 2.5배 향상시키겠다. 요 2.5배 아까 기억나시죠? 건설 환경 변화에서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에 다가가려면 2.5배 향상시켜야 됩니다. 그게 타겟이고요. 세 목표 1, 2, 3, 4가 있는데 1은 설계 자동화 기술, 설계 및 유지 관리 BIM 통합 체계 구축 및 보급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겠다. 목표 2는 디지털 시공 및 생산 기술 개발, 디지털 로봇 기술을 사용하는 거죠. 목표 3은 졸업식 전통적인 현장 타설 그런 콘크리트가 아니고 졸업식 공법 기계화 시공 기술을 개발하겠다. 목표 4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왜 2.5배 생산성 향상이 타겟이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려면 저희 생산성을 2.5배 향상시켜야 된다. 또 이 기술지 발전 생산 체계를 통해서 생산성을 이 조립 그러니까 제조 공법, 제조 산업에 그러한 걸맞는 그러한 그 생산성을 달성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그림은 현재 현황 또는 요구 사항과 앞으로 달성하게 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사회적인 비전을 그림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획, 설계, 시공, 유지 관리 전부 다 분절된 상태로 BIM을 사용하더라도 다 독립적으로만 사용하고 일관된 그런 그 경제적인 그러한 상황이 아닌데 앞으로는 설계 정보 빅데이터를 구축한다든가 전체 공정에 대한 일관성 있는 일관된 BIM을 사용해서 생산성을 효율성을 높이겠다. 그다음에 현재는 재래식 공법을 사용해서 생산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데 조립식 공법이라든가 기계화 공법을 통해서 생산을 높이겠다. 또는 그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플랫폼을 구축해서 보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추진 전략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설계 기술에 대해서는 전공정 설계 BIM 통합 체계를 구축하고요. 그다음에 중기적으로는 그것을 유지 관리까지 통합된 BIM 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트윈 기술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는 AI 자동화 기술까지 접목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생산 및 시공 기술 개발에서는 콘크리트 자동화 생산 및 타설 기술을 개발하고요. 3D 프린팅과 같은. 그다음에 로봇 시공 및 유지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요. 그다음에 조립식 공법 및 기계화 시공 기술 개발에서는 이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들을 모두 기계화 자동화하겠다. 물론 현재도 지금 사용하는 것들이 있지만 원격 자동화 크레인이라든가 원격 물류 시스템 그다음에 PC 공법인 경우에도 자동화 생산하고 또 현장에서 조립하는 것도 기계화 자동화 하겠다 하는 거고요.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결국은 그를 구현할 수 있는 엔지니어를 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요. 그다음에 기계화 그러한 시공을 정착할 수 있는 정책적인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발주하는 경우에도 디지털 건설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 발주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을 도입해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고품질 재료, 내구성 설계, 유지관리 기술 개발을 통해서 200년 수명 고품질 아파트 및 인프라 시설 건설을 구현하겠다. 200년이라는 것은 현재 선진국 수준이 100년이 넘어가고요. 앞으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때는 200년 수준에 가까이 갈 거고 옆 나라 일본은 이미 200년 장수명 주택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목표가 된 거고요. 세목표 1은 콘크리트 생산 품질 확보입니다. 그래서 장수명 고품질 저탄소 콘크리트 생산 품질을 확보하겠다. 세목표 2는 품질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네, 장수명 그런 인프라를 또는 건설을 확보하겠다는 거고요. 세목표 3은 유지관리, 기존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잘 해서 장수명을 유지하겠다. 그다음에 목표 4는 장수명 아파트라든가 인프라 시설의 설계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걸 보급하고 그다음에 인증 제도를 구축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현황과 그다음에 비전을 이렇게 잘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추진 전략을 보시면은 먼저 재료 분야에서는 고내구성 콘크리트 신재료 를 개발하고 설계 기술을 개발한다. 고내구성만 가지면 안 되고 앞으로는 탄소 중립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 조건을 한꺼번에 만족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고내구성에 지금 철근을 사용하면서 부식 등 문제가 있는데 고내구성 보강 재료 FRP 등 설계 기술을 개발하고 설계 기술을 개발하겠다. 그 관련된 배합 설계, 구조 표준 설계 기준을 개발한다. 그다음에 품질 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재료, 특히 골재 같은 경우에 상당히 품질에 문제가 있는데 그 사용 용처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재료를 등급화해서 공급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성능 기반으로 IoT 기반으로 품질 모니터링 예측 기술을 개발하고요. 장수명 콘크리트 유지 관리 기술에 대해서는 IT 디지털 유지 관리 시스템 구축을 해서 보급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AI 로봇 기술을 활용을 하는 스마트 유지 관리 기술을 개발해서 적용하겠다. 장수명 아파트 및 인프라 시설은 장수명 주택 요소 기술을 개발하고 이러한 기술들을 장기적으로는 조립식 건축에도 활용하고요. 또한 인프라 건설에도 활용하겠다. 또한 인증 제도를 도입해서 이거를 활성화하겠다 것입니다. 세 번째 목표 3은 고강도 고성능 콘크리트 및 철근 사용과 조립식 공법 확대 조정을 해서 콘크리트와 철근 사용량을 20% 감축하겠다. 세부 목표는 고강도 고성능 경량 콘크리트 설계, 콘크리트와 관련된 얘기고요. 세부 목표 2는 고강도
고성능 철근 사용하고 또는 철근 대체제를 개발해서 사용하겠다. 목표 3은 기존 공법 대신에 조립식 공법 OSC라든가 그다음에 PSC를 적용해서 재료 사용량을 감축하겠다. 네, 현황과 그다음에 비전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되겠고요. 추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콘크리트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구조 경량화를 위한 인공 경량골재 개발하고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이거를 펌핑 현장에 쓸 수 있도록 펌핑 기술을 개발하고 중국적으로는 고강도 경량골재를 개발한다. 그다음에 고강도 고성능 콘크리트를 활용한 최적화 설계 기술을 개발하고요. 또한 복합재를 활용한 경량화 설계 기술을 개발하고 전국적으로는 AI를 활용한 최적 설계 기술을 활용한다. 그다음에 철근과 보강재인 경우에는 현재 우리 기준에 SD 600급에 머물러 있는데 이거 점차적으로 700급, 800급, 900급의 철근을 사용해서 경량화하겠다. 또한 철근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FRP 등 철근 대체제를 활용하겠다. 네, 경량화를 위한 PSC 적용 확대에 대해서는 이제 PC 경량화 공법을 개발하고요. 이걸 통해서 조립 이 좀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는 OSC 경량화 공법을 개발하고 PSC를 좀 더 활발하게 사용하고 또는 준공 슬라브 같은 걸 사용해서 바닥 구조 경량화 건물인 경우에는 바닥 구조 가장 무겁기 때문에 경량화하는 공법을 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목표 4는 지구 기후 변화를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을 해서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콘크리트 분야 탄소 배출량을 80% 감축하겠다. 이 80%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부에서 목표로 하는 산업 부분의 감축 목표가 80%고 그에 보조를 맞춰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새 목표 1은 시멘트와 콘크리트 분야의 일단 탄소 중립 기술 개발 로드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시장 상황이나 환경 변화에 계속 바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모든 섹터에서 탄소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목표 2는 시멘트 단계, 목표 3은 콘크리트 단계, 목표 4는 구조물 단계, 탄소 배출 경감 기술을 개발하겠다. 그다음에 목표 5는 거기 제반되는 기술 표준이나 정책을 개발해서 뒷받침하겠다. 실용화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현황과 비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추진 전략을 보시면은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 로드맵은 단기적으로는 탄소 절감 20%, 중기적으로는 60%, 중국적으로는 80%를 만족하도록 목표를 세우겠다. 일단 시멘트 탄소 배출 경감 기술은 요즘도 뭐 많이 지금 실용화시키고 있지만은 킬른 효율 개선이라든가 대체 연료 사용, 또 대체 원재료 사용, 그다음에 혼합 시멘트 사용, CCUS 기술 개발 등을 기술 개발해서 그걸 확대 적용하겠다. 그다음에 콘크리트 단계에서의 탄소 배출 경감 기술 개발은 콘크리트 배합 기술을 개선을 해서 콘크리트 양을 시멘트에 들어가는 양을 최소화하겠다. 노출 수준에 맞는 성능 기반 최적화 설계를 하겠다. 무조건 사용하는 게 무조건 강도를 높인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다음에 구조 요소의 재사용이라든가 콘크리트 단계의 CCUS 기술 개발을 적용하겠다. 그다음에 구조 설계의 단계에서의 탄소 배출 경감 기술 개발은 고강도 콘크리트, 고강도 철근을 사용해서 물량을 줄이고요. 그다음에 구조 최적화를 통해서 역시 경량화 물량을 줄이고자 합니다. 또한 철근 대체제를 사용한다든가 장수명 설계 기술을 활용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구조체의 구조 부재 같은 경우에 재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물량을 줄이겠다. 그다음에 탄소 중립에 맞는 걸맞는 기술 표준 및 정책을 개발해서 뒷받침하고요. 그래서 탄소 중립 기술 표준 개발하고 KS 표준을 재개정하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그린 시방서, 그린 기준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목표 5는 건설 현장의 스마트화를 통한 콘크리트 건설 현장 안전성의 혁신적 향상을 통해서 콘크리트 공사 재율을 40% 감축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콘크리트 건설이 보통 이제 한 절반 정도의 제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20% 정도 감축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1은 관리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겠다. 디지털 신기술을 사용해서. 목표 2는 이제 그 조립식 공법, 기계 공법을 사용해서 현장의 인력을 최소함으로써 제휴를 줄이겠다라는 거고요. 목표 3은 그 관련된 기술자 양성, 관리제도를 법제화하겠다. 그게 현황이고요. 네, 이건 비전입니다. 추진 전략을 보시면은 먼저 자동화 기계와 시공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계와 시공 및 장비를 기술 개발하고 타설인 경우에도 콘크리트 자동화 타설 기술을 개발하고 결국은 종국적으로는 로봇이 시공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겠다. 조립식 공법인 경우에도 조립식 PC 공법의 자동화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PC 공법도 모듈러화하고요. 그다음에 결국 PC도 로봇이 졸업하는 현장에서 졸업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겠다.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실시간 원격으로 철저하게 감독하는 그러한 감독 시스템을 플랫폼을 개발하고 그걸 자동화하겠다라는 거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소규모 현장인데 이 소규모 현장은 많은 돈을 들여서 안전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적정 기술을 개발해서 활성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관련된 정책적인 문제는 소규모 건물인 경우에 이 독자적인 안전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걸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동 관리하겠다. 그다음에 디지털로 안전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유효화할 수 있는 그런 법 제도를 아, 개선하겠다. 고요. 네, 목표 6은 재난 대응 기술의 첨단화 사용성 향상 기술로서 시설물의 방제 능력 및 사용자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목표 1은 공공 및 민간 건축물 내진 성능 내진율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수로 지금 한 15% 정도 미만의 민간 건축물이 머물러 있는데 향상시키겠다라는 거고요. 새 목표 2는 기후 변화 및 지역 분쟁 대비 시설물의 방제 성능 향상 및 복구 대책을 하겠다. 세부 목표 3은 건축물 사용성 향상 기술을 개발하겠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층간소음이라든가 장수명 주택입니다. 목표 4는 노후 기존 시설의 붕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상시 모니터링 기술, 그다음에 아주 경제적이고 안전한 리모델링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겠다. 그래서 이게 현황이고요. 이게 비전입니다. 추진 전략을 보시면은 먼저 내진 성능에 관련된 것은 지진 취약 민간 건물에 대한 특별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자연 내진화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특히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그걸 통해서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내진화를 시간이 가면 내진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 성격의 민간 건축물,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 성능 평가나 내진 보강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게 좋고요. 단독주택 등 소규모 건물에는 그런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 제도를 실시해야 돼서 결국은 전국적으로 민간 시설물 내진율을 70%까지 달성하겠다. 그다음에 공공시설물도 마찬가지로 내진율을 향상시키겠다. 그다음에 기후 변화 및 지역 분쟁 대비 시설물 방제 성능 개선 기준의 복구 대책인 경우에 자연환경 및 사회 인프라 등 지역 특성에 특화된 재난 대책을 수립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관련된 설계 기준을 업데이트 재난 특수 하중을 고려해서 기준을 이제 수정을 해야 됩니다. 또한 관련된 유지 관리 및 피해 복구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방호 시설에 관련해서는 민간 방호 시설 현재도 지금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방호 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현재 지금 설계나 시공에 대한 짐이 지금 전무합니다. 그래서 그걸 개발하고요. 또 방호 시설을 만들 때는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고 또 아까 이
내진율도 마찬가지인데 재건축 리모델링 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런 민간 방호 시설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건축물 사용성 향상 기술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층간 소음이죠. 그래서 층간 소음 저감형 마감 재료 구조 시스템 개발하고요. 그다음에 소음 등급 공개 제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이 층간 소음 차단 3등급으로 수준을 좀 높인다. 궁극적으로는 1등급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건축물의 노후 시설 모니터링 기술과 시설 개선 리모델링 기술인데요. 그래서 융합복합 기술을 활용해서 안전 진단 기술의 수월성을 확보한다. 무슨 뜻이냐면 현재는 지금 건축물에 마감이 돼 있다든가 건물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서 실효성이 지금 없는 겉핥기식의 형식적인 안전 진단에 머물고 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될 것 같다. 앞으로는 자동화나 로봇을 활용한 그러한 안전진단 보안 기술 개발하고 앞으로는 무인화할 수 있는 또 유지관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지관리도 무인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겠다. 그다음에 리모델링 앞으로는 재건축 이런 것이 결국은 사업성 때문에 자연보호 때문에 그 사업성이 줄어들 것 같고요. 결국은 리모델링으로 가야 되는데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사용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소 기술이나 설계 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현재 사실 리모델링이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인데 정부에서 다 재건축 허용하는 바람에 지금 사실은 약간은 좀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 7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건설 생태계를 구축을 통해서 차세대 건설 일자리를 50% 창출하겠다. 그래서 목표 1은 차세대 신기술 일자리 창출하겠다. 그래서 친환경, 저탄소 이런 분야의 고용이 확대되고 앞으로 디지털 설계 인력, BIM 이런 부분의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거고 목표 2는 그런 기술자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학 교육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재교육, 사회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거기에 걸맞는 자격제도도 필요합니다. 그게 세목표 2고요. 세목표 3은 건설산업 구조를 개편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부가가치가 좋은 그런 건설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그래야만 신세대를 건설 분야로 유입할 수 있다. 거고요. 그다음에 정책적으로도 엔지니어 육성을 위한 기술 우대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디지털 융합 기술 엔지니어를 양성화해서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켜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면은 그 엔지니어 처우가 향상되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재투자를 해서 우수 엔지니어를 영입하는 그런 건설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생태계를 확립을 해야만 건설 산업에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올 거다. 이거는 이제 현황과 비전입니다. 추진 전략은 차세대 신기술 일자리 창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 저탄소 기술을 빨리 도입을 해서 또 디지털 설계 유지관리 기술 도입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궁극적으로는 이 건설 분야에서 자생적으로 이제 잘할 수 있는 또 자생적으로 이런 신기술들을 접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전문가를 양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육이 개편이 돼야 되는데 특히 대학 교육이 디지털 융복한 건설 기술을 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요. 그다음에 재교육 시스템도 개편이 돼야 되고 융합화 기술도 차세대 기술로 자꾸 이제 진화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계속 고도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건설산업 구조 개편을 통한 경쟁력 확보인데요. 단순 시공에서 디지털 기술을 기반한 엔지니어링과 CM으로 빨리 구조 개편을 해서 고부가치를 늘려서 신기술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고부가치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엔지니어 육성을 위한 기술 우대 정책에 대해서는 가격 위주의 건설 사업 평가 제도는 그만두고 기술이 우수하고 품질이 좋은
것을 위주로 해서 건설 사업 평가 제도를 해야만 좋은 기술, 우수한 엔지니어를 보호 육성할 수 있고 그걸 토대로 건설인의 처우 복지 향상을 할 수 있다. 특히 건설에 관련된 신기술에 관련된 전문 자격 제도를 신설을 해서 운영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 페이지는 책자에도 있지만 이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17개 목표의 중점 추진 사항과 관련된 주요 사업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은 물론 중복된 것도 상당히 많고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파트 3는 이제 우리 콘크리트 학회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콘크리트 학회가 콘크리트 산업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비전은 스마트 그린 안전 사회 구현입니다.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학회의 비전 및 역할은 뭐냐? 우선 국민 안전과 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콘크리트 산업 육성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탄소 중립, 품질 확보 등 기술적인 현안,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지식을 제공해야 된다. 그다음에 미래 산업에 부응하는 건설 산업을 혁신해야 되는데 그래서 생산력과 경쟁력을 혁신적으로 늘려야 되는데 그때 반드시 발생하는 것이 이해관계가 상충한다는 겁니다. 비용이라든가 사업 영역에 대해서. 하지만 공동의 비전과 목표를 통해서 잘 설정을 해서 결국에는 모든 산업의 섹터들이 윈윈하는 전략을 우리 학회가 제시를 해야 되고 그러한 모든 역할을 우리가 학회가 콘크리트 관련 유일한 학술 단체인 우리 학회 중심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행적으로 세 개의 큰 활동을 제시를 했는데요. 하나는 우리 학회 고유한 활동인 전문연구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미래의 첨단 기술들을 개발하고 그를 현장에 접목하기 위한 산학협력 연구를 수행하고요. 그다음에 중점 기술 분야, 디지털 기술이라든가 탄소 중립이라든가 이러한 중점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중점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요 공동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운영을 해서 로드맵을 만들고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센터 설립, 협의체 활성화, 위원회 활동 이 세 가지의 중심 축이 되겠고요. 그래서 위원회 활동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비전을 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이라든가 산업 활동을 하고요. 센터에 대해서는 이 기술 중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일, 그걸 센터 설립하는데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건설 기술 교육센터, 두 번째는 차세대 건설 재료 및 콘크리트 연구개발센터, 세 번째 콘크리트 품질 교육센터. 협의체 활성화는 학회와 건설사, 설계사의 산학협의체. 네, 콘크리트 산업협의체는 뭐 지금도 있습니다만 좀 더 활성화해서 학회와 시멘트, 레미콘, 굴재 협의체. 네, 관학연 협의체는 정부, 공사, 국제연과 학회가 협조하는 그러한 협의체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네, 각 협의체나 센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디지털 건설 교육센터인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해오던 기준서, 시방서, 실무, 재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해야 되고 이제 계속적으로 신기술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앞으로 이제 디지털이라든가 융복합 기술을 교육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대학도 그렇고 산업체도 그렇고 교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문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학회가 할 수 있다. 결국은 학회에서 관련된 전문가를 강사를 초빙을 해서 공통적으로 신기술에 대한 동영상을 비롯한 교육자를 만든 다음에 대학이라든가 산업체에 뿌리겠다. 그다음에 이 교육 프로그램 사업화의 좀 특징적으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그다음에 차세대 건설 재료 및 콘크리트 연구개발센터인데요. 첫 번째로 친환경 콘크리트 무시멘트 콘크리트 재료 개발이고요.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기술적인으로 이제 개발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FRP 보강제, 철근 대체제로서 보강제 및 설계 기준 개발.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ACI에서는 440에서 국가 기준으로 FRP 설계 기준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우리도 지금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친환경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개발.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콘크리트인데 친환경 콘크리트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그 탄소 배출량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빨리 개발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차세대 구조 설계 기준을 개발해야 되고요. 또 연구개발 사업화에 대한 리스트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리스트입니다. 네, 콘크리트 품질 교육센터는 요새 이제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콘크리트 품질에 대한 실무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필요할 경우에 산업체 위탁 교육이라든가 계속 교육을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콘크리트 품질 관리 엔지니어 자격 제도를 개발 보급하는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콘크리트 기사가 있지만 그 현장 배치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유명무실한데요. 이 품질에 관련된 초점을 두고 이 콘크리트 기사를 개편해서 그걸 보급하고 현장 배치를 제도화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품질에 대한 얼마나 그 스탠다드화된 표준화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ACI는 이거 표준화해서 ACI 품질 그 서티피케이션을 주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KCI도 그런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품질 교육을 표준화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인증하는 길자 인증하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협의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협의체는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산학협의체, 콘크리트 산업협의체, 관학연협의체. 산학협의체는 이제 건설사와 기술사. 이 부분에서는 엔지니어 재교육, 콘크리트 품질 교육, 스마트 기술 재교육. 단기적으로는 뭐 기술 교육을 개설한다든가 공동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산업협의체는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결국은 차세대 콘크리트 표준, 골재 표준 수급제도, 특히 합리적인 콘크리트 공급과 가격제도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 조율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면 좋을까 생각됩니다. 관악형 협의체인 경우에는 결국은 정부에서 탄소 중립 로드맵, 특히 콘크리트에 대해서 필요할 것 같고요. 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기존 구조물 평가 리모델링 표준 기준 개발, 기술 중심 발주 및 평가 제도, 디지털 관리 감리 기술 현장 적용 위한 법제도 연구 뭐 이런 것들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요 각각의 협의체로서 충분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뭐 이렇게 뭉쳐서 해결책을 발휘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협의체 간의 연계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와 센터는 아까 세 개의 센터, 세 개의 협의체 말씀드렸는데 여기 끝나면은 우리 김지상 회장님과 잘 협의를 해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센터 협의체를 사업을 좀 실시해서 2016년, 26년까지는 단기적인 목표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자, 이상으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흐른 것 같은데요. 다시 10분입니다. 이 자료는 아마 그 설이 지나면은 콘크리트 학회 홈페이지에 PDF로 올라가 있을 것 같고 그걸 자세한 내용 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약본이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은 그 자료집에 갖고 계신 자료집에도 있고요. PDF에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